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나눠드린 거는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거 국어의 기술 독서 부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 이해적인 측면은 선생님들이 워낙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용 이해적인 측면 말고 독서 방법적인 측면으로 좀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사실 비문학 워낙 다 잘 하시니까 이제 수업 학생들 이해적인 측면은 사실 선생님들도 충분히 잘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래도 기출문제 분석이니까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문을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을 과연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를 좀 학생들이 니즈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비문학 인강만 하더라도 방법론적인 측면이 좀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집 같은 것도 막 많이 사서 풀어보다 보면 다 어떤 내용적인 이해 측면이 아니라 이것도 또 방법적인 측면을 주로 다뤄요. 예를 들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엄청 베스트셀러잖아요. 거기에서도 독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좀 다루고 요즘에 국정보나 나쁜 독해 뭐 좋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또 살펴보면 거기에서 그런 걸 다루니까 저도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 어떤 방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시라고 이렇게 수업하는 방향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 수업에서 좀 다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독서 수업에서 독서 수업에서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글의 형태 파악하기가 좀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글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드리겠지만 주로 오늘은 꼭 살펴볼 거냐면 지문의 모양을 조금 다뤘으면 해가지고 지문의 모양 간단하게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장 관계 파악하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도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래는 저는 한 번에 수업에 다 녹여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업 교육 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늘은 문제 유형 파악하기를 같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독해 원리가 애들이 엄청 독해 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독해 원리 중에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독서의 스킬을 가르쳐달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독서의 스킬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좀 공통된 독서 스킬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독서의 스킬이 있어서 뭐 그거대로 풀면 막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제 국어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방법들 위주로 좀 추려왔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진짜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도 납득이 되고 내가 해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비문학 풀 때 좀 이런 방법 써봤더니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추려를 봤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뭐가 있냐면 독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한테 숙제를 좀 먼저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 수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진도표를 보시면은 막 되게 말도 안 되게 비문학집은 5개 나가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5개씩은 못 나가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진도표를 짤 때도 1개에서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뭐 하나만 다루는 지문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제가 수업해봤는데 요 정도면은 좀 깊이 있게 지문 다뤄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도표도 그렇게 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내용 이해에 사실 초점을 두지는 않아요. 내용 이해는 제가 아무리 넣어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용 이해는 좀 집에서 꼼꼼하게 본인이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오는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출 지문이 나와 있고요. 기출 지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우리 많이 나오는 구조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교재 분석해보니까 기출 문제? 기출 문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변형 문제는 안에 있는 내용만 세부적인 거 조금만 다르지 문제 유형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변형 문제까지 풀이를 해주다니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는 좀 같이 풀이를 해주고 그리고 변형 문제는 학생들이 복습하는 위주의 형태로 좀 가셔야지 충분하게 진도를 끝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주의사항을 알려주되 어떤 주의사항을 알려주냐면 글을 전부 읽어주고 오답 노트를 하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시면서도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오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지 선생님이 풀어줄 수 없다. 이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해 안 가는 내용은 당연히 질문을 하도록 무조건 질문하게 좀 이제 독려를 좀 해주시고 또 사실 독해의 기본이라는 게 독해 이 독서의 기본이라는 게 어차피 지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속 근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함을 좀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켜줘가지고 학생들이 좀 반복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우선 조금 살펴볼까요? 목차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제 독서 이론이에요. 독서 이론. 그래서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의 역할이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엄청 단순한 지문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이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 조금씩 읽어가면서 할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1문단에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문의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지문의 형태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을 제가 읽어보고 판단을 내려보니까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이 지문 자체가 첫 문단의 개념이 정의되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지문의 형태를 수업하실 때 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짚어주시고 이렇게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 이거는 짧으니까 사실 다 읽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수업 혼자서 연습해보니까. 그래서 이 지문의 형태를 푸는 방법을 좀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이렇게 첫 문단의 개념이 정의되는 지문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당연히 그 대상과 정의의 밑줄을 그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2문단으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문단도 첫 번째 문장이 개념정의 문장이라는 걸 좀 주지해 주시면서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그리고 3문단에도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1문단, 2문단, 3문단을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초인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요한 단어를 찾는 방법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세요. 이제 학생들이 초인지 자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린다기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문 자체를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어떤 독서의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한 10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10가지 정도의 지문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 10가지의 지문 형태를 다루면서 그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수업이고 내용 이해는 꼭 집에서 복습과 함께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첫 문단의 개념이 정의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상과 정의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서 또 어떤 방법을 이제 참고하면 좋겠냐면 그 대상과 정의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체크해가면서 글을 읽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글은 구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핵심 정보 파악이 되게 유리하겠죠. 파악을 하는데 이 글 보면
중요한 문장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나는 두괄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두괄식과 미괄식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보고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저 선생님 그래도 수업 되게 멋있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 필기도 좀 이렇게 이제 얘들아 첫 문단의 개념이 정의된 지문은 첫 번째로는 그 대상과 저기에 밑줄 치면서 읽는데 두 번째로 읽는 방법은 관련된 정보 중심으로 읽고 세 번째로 핵심 정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 지문 구조도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고 3쪽인가요? 3쪽에 문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제가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왔다는 전제 하에 저도 수업을 할 건데 학생들이 풀어왔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첫 수업부터 문제를 같이 분석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문제의 유형이 사실적 독해가 있고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의적 독해 이런 형태의 5가지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1시간 뭐 많아야 50분 정도 되는 수업 내에 문제까지 분석해주면 이게 2-3시간 수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에는 지문만 좀 이해하는 형태, 그 다음 시간에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주는 형태, 약간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제가 문제를 해석해주는 형태라는 게 진짜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차피 또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안다는 사실이야. 학생들은 얘가 사실적 독해인지 얘가 추론적 독해인지 구분 못하지만 우리는 용어는 몰라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여기 보면 1번 문제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사실적 독해의 형태의 문제라는 거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독서의 기본이 뭐가 되냐면 독서의 기본은 당연히 일치와 불일치. 그렇죠? 지문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치, 불일치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시간은 충분히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뭐 학생들한테 꼭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약간 여지를 남겨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독서나 이제 학생들이 나 이 정도 배웠으면 충분해 하고 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시 60편 배웠어? 현대시 60편이면 나 문학 좀 다 배운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실 때 오늘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지 마시고 오늘은 1부터 2까지만 가르쳐줘. 얘들아 이거 지문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3, 4까지 다루기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나머지 3, 4를 다뤄줄게.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또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독서의 기본이 일치 불일치인데 오늘 이 지문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더 정확한 일치 불일치 문제, 더 좋은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다뤄주겠다.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넘어가 보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극복 방안 지문을 좀 볼게요. 이 칠판 쓰시면 좀 답답하시긴 하시겠구나. 이 칠판 너무 쬐끔해. 선생님들 이 칠판 너무 쬐끔해. 저는 칠판이 좀 더 넓거든요. 뒤쪽 벽으로 연결 쭉 돼 있어가지고. 그쪽 교실 라인들이 칠판이 제일 큰 넓어서 좋아요. 장점이 그거야. 좀 춥긴 하지만. 이거 올해 기출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이제 최신 기출문제부터 뒤에년도 기출문제 3개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3시간짜리만은 그것보다 더 조금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짜리 한 번 오는 반은 한 1.5개년 정도, 2시간짜리 2번 오는 반 2개년 정도. 최근 연도가 앞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의 글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1문단만 살짝 볼게요.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이것도 지금 보면 첫 문단에서 개념을 제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 문단에서 개념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앞에서 봤던 거 뒤에서 또 반복된다. 요것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
기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장점이 있고 하지만이라고 나왔다는 건 앞에서 장점을 다루지만 뒤에서는 단점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천문단에서 개념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장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나오는 글의 형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이 그냥 단점만이 아니라 여기 세 번째,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경마식 보도에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점이 결국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만 나오는 비문학 지문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해결 방안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결 방안이 나왔나를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 3문단에 가볼게요.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한계를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이 합쳐져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첫 문단의 개념을 제시하고 두 번째 장점과 단점을 다루고 세 번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의 형태를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글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개념 정의는 당연히 살펴봐야 돼요. 개념 정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과 정의되어 있는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 잘 체크를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중에서는 해결 방안이 더 중요한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결 방안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이 여기에서 나오는 해결 방안이 뭔지 그 3문단부터 4문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장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주 나타나는 문장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문장의 형태냐면요. 여기 앞에 명사 혹은 어떤 형태의 단어가 들어가고 은으로 시작된 다음에 뭐뭐다로 끝나는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뭐하고 뭐뭐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뭐뭐하고 뭐뭐며 뭐뭐다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진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다뤄주시면 좋은 게요. 볼게요. 생각보다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4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뭐뭐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묘로 딱 연결되죠.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형태는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뒤로 넘어가 보시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3번 문제를 좀 봐도 될까요? 기출 문제 중에 3번 문제. 이제 제가 요 3번의 문장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준 다음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는 건 이 문제가 지문 속에 있는 것들을 어차피 나올 거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보면 니은이 토론의 규정이고요. 토론의 규정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 문장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모양을 봤을 때 너네가 체크해놓고 밑줄을 그어놓으면 문제에서 어차피 출제될 거다 라는 거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제에 넘어온 김에 문제의 모양도 그냥 같이 살펴보자면요. 니은과 관련하여 A,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여기서 이 반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유형이 너무 다양한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 추론적 독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문제거든요. 추론적 독해가 나오는 순간 학생들 점수가 막 떨어져요. 오답률이 막 올라가. 그래서 추론적 독해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읽냐면요. 이 문제를 일단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니은과 관련하여 A,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뭘 파악해야 되냐면 니은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그래서 니은을 보면요. 니은이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의 규정은 하고 시작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회 규정인데 A하고 B는 어디 있냐면 4문단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을 전부 다 이 글을 읽을 때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일단은 4문단 A와 B가 들어있는 4문단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4문단에서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하면 3문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을 다 살펴볼 필요 없고 이 글을 읽을 때 밑줄을 그었다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찾아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근거를 축소한다라고 해서 근거 축소라고 불러요. 이거는 제가 지은 용어는 아니고요. 문제집에서 있는 거 그냥 따왔어요. 그래서 근거 축소라고 부르는데 글을 읽는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마치 글을 읽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독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밑줄을 잘 긋고 글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내가 표시해놓은 근거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문단을 볼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제를 읽고 어느 문단을 읽을지 결정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꼭 학생들한테 꼭 알려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고 어느 문단을 다시 볼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반 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선생님 문제를 보고 글을 읽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다고 저는 항상 말하고요. 문제를 읽고 글을 보던지 글을 읽고 문제를 보던지는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냥 제 방법은 왜냐면 각자 선생님들마다 다 추구하시는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은 독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글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건 뭐냐? 문단을 나누고 글을 읽는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요.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근거를 찾으러 글에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인의 독서를 막 되게 유달리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 독서 방법, 비문학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처음에 보자마자 글을 쭉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밑줄 긋고 그 막 표시해가면서 글을 한 번 쭉 읽더라고요.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글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저의 독서 방식을 제가 탐구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요거에 각자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독해 방법 똑같지 않다는 거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꼭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 점은 선생님들은 어려운 지문을 풀어도 다 맞추는데 왜 학생들은 같이 지문을 풀어도 왜 틀리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도 각자만의 독서 방식이 있으신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방법, 순서대로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습관이 이미 잡혀 있어. 왜냐면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어도 선생님들은 다 맞추는데 학생들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선생님들만의 올바른 독서 방법을 되게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데 그게 순서를 정해놓지, 그러니까 순서를 좀 메모해놓고 학생들한테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 확실히 독서 성적이 오르거든요. 얘들아 선생님은 글을 읽고 그다음 문제를 다 선택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선택지의 근거를 찾아서 글 위에 표시된 데를 가. 근데 선생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3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지 3문단 가서 찾아보는 거야. 근데 너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꼭 이 근거를 축소, 문제를 읽고 어느 문단을 다시 볼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거는 저도 해설이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막 해설해줄 때 틀린 선택지나 헷갈리는 선택지, 오답률이 높은 선택지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분석해주는데 나머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다지 헷갈리지 않는 선택지, 어렵지 않은 선택지는 직접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버릴 것과 가르쳐줄 것을 선택지에서 좀 고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4번 문제도 좀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다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적 독해예요. 이거. 윗글 이거죠. 사실적 독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거예요. 사실적 독해는 일치 불일치입니다. 이거는 일치
일치 불일치 문제의 사례를 조금 분석할 수 있도록 나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시고 얘들아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얘가 추론적 독해인지 사실적 독해인지를 판단해야 내가 사실적 독해도 사실 문제 유형이 되게 많지만 사실적 독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내가 이 선택지를 분석할지 윗글을 찾아볼지를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 1초가 쌓이면 금방 60초가 되는 거니까. 네, 1분이라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학생들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데이터 결측지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을 같이 해볼까요? 데이터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인데요. 요거는 글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복되는 단어인 데이터가 문제 지문에 출제될 거. 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단어들, 데이터 결측치와 데이터 이상치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1문단에서 보니까 이 글이 2, 3, 4, 5문단에 다룰 화제를 전부 다 제시해주고 있는 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글을 분석을 해보자면 이 글의 형태는 첫 번째로는 첫 문단에서 핵심어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글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 문단부터 중심 화제가 구체화되는 글이에요. 이런 글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만약에 문제가 표제와 부제를 고르다, 중심 화제를 골라라 이러면 정답은 1문단에서 찾아야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을 땐 2, 3, 4, 5문단을 뒤져야 되는데 2, 3, 4, 5문단 중에 내가 몇 문단을 뒤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서 당연히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문제를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문을 읽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핵심 정보는 대부분 중심 화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죠.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문단에서 데이터, 결측치, 데이터 이상치. 2문단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3문단 첫 번째 줄 볼게요.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요령에 의해 주로 생긴다. 지금 보니까 데이터 결측치, 데이터 이상치죠. 근데 4문단 볼게요. 평면창에 있는 점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그럼 결측치가 중요할까요? 이상치가 중요할까요? 이상치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의 난이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상치의 문제 난이도가 더 높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 화제, 반복되는 단어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보는데 그게 뭐다? 반복되는 단어다.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문단에서 데이터 결축치, 데이터 이상치,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화제와 관련 정보를 표시하면서 읽는다. 밑줄 긋기 꼭 하실 수 있도록. 그 학생들 중에 밑줄 긋기 하나도 안 하는 애 진짜 많아요. 책 검사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막 자기 2등급이래. 자기 국어 되게 잘하는데 근데 밑줄 긋는 거 하나도 안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밑줄 긋는 거 안 하기 시작하면 3학년 되면 성적이 극강화해요. 밑줄 긋는 습관 가진 애들은 수능 전까지 성적 계속 조금 오르거든요. 공부를 할 때마다. 근데 밑줄 긋기 안 하는 애들은 수능 날까지 계속 떨어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점수가 오르고 떨어지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안다 그거를. 근데 학생들은 정말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정보의 종합. 정보를 종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첫 문단의 핵심어가 반복되고 두 번째 문단이 중심 화제가 구체화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방법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 뻔해. 이거 다 뻔한 건데 이걸 왜 수업해줘?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이 단계 자체를 몰라가지고 글을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도 많이 다루냐면 선생님들 많이 다루다시피 뭐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순접적 수어와 역접적 수어도 저는 좀 많이 다뤄주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접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선생님들 글을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시고 밑줄 그은데 표시해보시고요. 문제 출제되는 거 형광펜으로 표시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밑줄 그은 거랑 문제에서 나오는 거랑 되게 일치해요. 진짜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거 문제 분석해가지고 그 형광펜으로 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밑줄 그은 데서 다 출제됐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거 하나가 안 돼요. 이상한 데 밑줄 긋고 있어요. 이상한 데 밑줄 긋지 않도록 꼭 주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3번 문제가 좀 특이해요. 3번 문제 보시면요, 기출문제 3번 문제 보시면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치, 불일치 문제여가지고 1번, 2번은 앞에서 다뤘다 치고 넘어가는 거고요. 3번에서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기법과 그리고 보기의 비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윗글의 A기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택지를 읽을 때 선생님은 윗글의 A기법이 나오면 윗글 가서 확인하시고 보기의 비기법을 보시면 보기를 살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적 독해를 바탕으로 글을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 3번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2번 선택지하고 5번 선택지 중에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선택지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학생들은 읽을 때 선택지 읽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앞에 A기법이 나오고 뒤에 B기법이 나오면 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하고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체크하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분명 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 선택지의 문장을 우리는 끝까지 읽지만 학생들은 앞에 있는 내용이 맞으면 그냥 이걸 제외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에 있는 내용이 틀렸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적절하지 않아. 그럼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읽을 때 어떻게 한다? 1번만 읽고 그냥 맞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선생님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얘들아 그 선택지를 읽을 때도 문장을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꼭 조심해야 돼. 앞에 것만 읽고 맞다고 해버리니까 2번 선택지를 다 낚여서 정답 2번 골라버리지. 하지만 실제로 가장 적절한 건 5번이잖아. 5번은 앞에 있는 A 내용도 맞고 뒤에 있는 B의 내용도 맞아. 하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A 내용은 맞지만 뒤에 있는 B의 내용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요즘 책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면 그 뒤부터 지문이 또 같은 형태가 반복되거든요. 그다음 독서이론 나오고 과학기술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이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의 형태가 이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처럼 일단 인문이나 예술 지문인데 가나가 합쳐있는 형태가 정말 많이 출제되고요. 예술 지문 같은 것도 가나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되게 많이 출제돼요. 보면은 가 지문도 4분단이고 나 지문도 4분단이어서 뭐야 4분단씩밖에 안 하네? 글이 되게 짧고 쉽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만 사실 이거 합쳐놓고 보면 8분단이라서 글이 진짜 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가에 나오는 화제가 나에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가에 나오는 화제가 나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가와 나를 비교해야 된다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에 나와 있던 핵심 화제가 나에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나에 나오는 핵심 화제가 가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와 나의 글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글이 길기 때문에 형태가 좀 더 복잡해요. 형태가 좀 더 복잡해서 형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관점이 나타나는 글. 이 여러 관점
나타나는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죠. 그래서 당연히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해야 된다. 비교하고 대조해야 된다. 중학교 때 중학생 친구들이 배울 때는 비교 따로 대조 따로 배우는데 기출에 비교 따로 대조 따로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과서도 독서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 따로 대조 따로 절대 안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자 보완하고 반박하는 것이 나와요. 반박. 너의 의견 이 부분 틀렸어, 이 부분 비판해, 이 부분을 지적했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술어를 꼭 주의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글 어떤 형태를 띠냐면요, 인물과 용어가 나타나는 글이죠. 근데 이게 어떤 용어를 얘기하냐면 공통된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읽어보면 한비자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한석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송나라 이후에 오징이라는 사람, 설해라는 사람, 4명의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다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화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견해, 그리고 주장, 그리고 사상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거 이제 나글 같은 경우는 가는 좀 이제 뭐 가도 당연히 맞지만 가보다는 나에 좀 더 집중적으로, 가보다는 나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기가 언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통시적이라는 단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과 함께 선택지에 자주 출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 1번 같은 경우에 1번 문제 어떻게 푸냐 방법을 당연히 알아야 지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관점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 관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서술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서술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 혹은 주장했다, 주장했으며 같은 말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본다, 요런 말. 본다는 거는 관점을 제시하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뭐라고 여긴다는 생각한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서술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파악한다, 혹은 뭐 이해했다, 이런 서술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글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제 인문에서 여러 관점이 나타나는 글,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 글, 한 용어인데 여러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서술어를 당연히 집중한다면 대충 요 서술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심 화제를 설명하는데 어떤 보조적인 개념이 출제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용어의 개념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용어의 개념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각자 원하는 정의가 달라. 예를 들어서 이 글 읽어봤으니까 도에서 도를 한비자가 생각하는 거랑 왕한석이 생각하는 거랑 설해가 생각하는 거랑 오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의 개념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개념 정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읽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가 나타나는 단어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송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뭐 무슨 년, 1999년, 무슨 세기, 15세기, 뭐 중세시대, 근대시대, 뭐 이런 거, 뭐 송나라, 문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가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얘가 통시적이구나를 한눈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나를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이 단어를 찾으면 얘는 통시적이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가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비자는 중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니까 지금 시대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일단 이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는 뭐뭐 다로 끝나는 문장이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지금 보니까 도는 만물의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라고 정확하게 문장의 모양이 똑같은 형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모양은 뭔가 다르지 않다는 건 결국 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공통점이라는 거죠. 공통점만 있어요. 항상 공통점 차이점과 함께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는 차이점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파악한 자, 이해했다, 생각했다라는 문장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 문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했으니까 지금 이 문장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밑줄 그어져 있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주장했다, 이해했다, 뭐 여겼다 이런 말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3문단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대요. 그럼 이 사람 노자의 도와 한비자의 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노자의 도와 겹치는 부분, 공통점인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문장을 읽으실 때 공통점이 나왔다면 차이점을 꼭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차이점을 놓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낙을 볼게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의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또 도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 이후, 지금 시대적변형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또 지금 송나라 초기, 송나라 이후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한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가 또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글에서 어떤 인물들이 도에 대해서 다루는데 도의 노자와 한비자와 왕한석의 도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파악해야지 이 글을 정확하게 읽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알아주시면은 이런 형태의 글을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학생들하고는 저는 아마 지문은 끝까지 읽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면요. 그 5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5번 문제, 기출문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보기를 참고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의 유형 중에 윗글을 읽고 보기를 보라고 하는 문제의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를 볼 때 보기를 중심으로 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기가 나왔다고 다 같은 문제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4번 문제 보면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보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뭐냐면 윗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문제는 어차피 일치 불일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4번을 보기를 분석할 필요 없어. 이게 얘가 일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 그럼 이런 걸 풀 때 어떤 건 한비자 거고 어떤 건 왕한석 거고 어떤 건 오징 거고 어떤 건 노자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윗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푸는 일치 불일치 문제일 거잖아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보기에 왕부지라는 사람이 새로 나와요. 그럼 결국에 이건 뭐냐면 한비자하고 노자하고 그 다음에 왕한석하고 오징하고 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철학자를 사상가를 다시 갖다 대서 얘네들과 비교하라는 문제니까 이건 사실 추론적 독해인 거죠. 이런 문제가 배점도 당연히 높고 난이도도 되게 높겠죠. 그럼 표준 점수도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 한번 읽어보면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이것도 시대가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오죠. 유학자 왕부진. 근데 모양이 똑같아. 문단 모양과 똑같아.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노자 사상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견해, 주장, 사상 여러 관점이 나타나는 글인데 반박한다는 얘기. 그래서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과 유학의 실용적 가치죠. 유학을 이 사람 되게 실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볼게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노자의 사상을 분석한 책들이 겁나 많이 나왔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한비자, 왕한석, 설의 오징 중에 좀 비슷한 사람 고르자면 이 사람 좀 한비자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거 같네. 노자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했네. 인위적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네. 이렇게 좀 접근하시고 2번하고 5번 선택지를 잠깐 볼게요. 2번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왕부지는 노자의 제시는 소극적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여기서 이게 왜 틀렸냐면 소극적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틀린 거야. 학생들 자꾸. 난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소극적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한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니까 본래의 뜻을 드러내 노자 사상 비판하는데 유학적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고 그 다음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뒤에서 보기에서 하나 둘 셋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추론적 독해에서 실수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같은 뜻을 가졌는데 비슷한 맥락을 가졌는데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비판과 반박이 같은 말이구나. 싫다와 단점이 같은 말이구나. 문제와 단점이 비슷한 말이구나. 또 비슷한 맥락, 문맥을 통해서 비슷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비문학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이 왜 틀렸냐면 왕부지는 이게 오답률이 또 왜 높으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2번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내용 끊고 뒤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맞았을 때 애들이 다 틀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지 끝까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얘가 적절하지 않아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 맞는 내용인데 도대체 정답이 없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읽을 때 선택지도 반으로 나누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더 옳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선택지 고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거 맞는 내용이죠? 나의 선례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에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았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자의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네. 그럼 우리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설해를 찾아가야 돼요. 나글의 마지막 문단을 찾아야 돼요. 머니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주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에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지폐를 저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게 유학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유학의 입장이 아니잖아.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 5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다? 글에서 찾는다. 근데 어떻게 한다? 도대체 어떤 문단을 볼지를 결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교육을 준비했고요. 이거는 현희쌤 보라고. 안 오세요?